챕터 1 프롤로그 파국의 시작. 그날의 전화 한 통 5분.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27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핸드폰 화면에 빨간 숫자가 떴어요. 마이너스 1284만 7200원. 마이너스. 제가 산 주식이 하루 만에 상한가 반대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순간에도 저는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면 밖 어딘가 서울 변두리 낡은 원룸. 창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리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다. 작은 테이블 위엔 라면 봉지와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다. 그 한가운데 62살 박수진이 앉아 있다.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올해 62. 한때는 34평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커피 마시며 여유를 즐기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월세 45만원짜리 원룸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합니다. 저녁엔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에 앉아요. 하루 15시간 일해서 버는 돈이 150만원. 그것도 남편 월급 합쳐서요. 수지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여 있다. 60의 나이치곤 너무 많은 주름. 고생의 흔적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저도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평생 모은 돈을, 남편이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퇴직금을 단 6개월 만에 날릴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욕심. 그리고 한 친구의 말 한마디. 수지는 핸드폰을 든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연다. 2년 전 대화 기록. 그곳엔 친구 김미숙과의 메시지가 남아있다. 미숙아, 나 오늘 50만원 벌었어. 너도 해봐. 진짜 쉬워. 그 메시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욕망에 눈이 멀었는지, 그 욕망이 저를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그 나락에서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도 한 번쯤 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챕터 2. 주인공의 과거와 배경. 평범했던 삶의 시작. 8분. 박수진, 1963년 1월생.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딸 하나만큼은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술을 드셨어요. 막걸리 한 병. 그게 아버지의 전부였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일하셨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가시고 밤 9시에 들어오시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어요. 수지는 공부를 잘했다. 반에서 5등 안에 들었고 선생님들은 대학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비가 1000만원 넘게 나왔어요. 1980년대 1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죠. 아버지는 공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다 썼고 그래도 모자라서 친척들한테 빌렸어요.
저는 대학을 포기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고등학교 졸업 후 수지는 동대문 작은 공장 사무실에 취직했다. 타자기를 치고 전화를 받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 월급은 18만 원이었다. 적었지만 수지는 성실하게 일했다. 20살부터 25까지 저는 매달 10만 원씩 집에 보냈어요. 나머지 8만 원으로 살았죠. 점심은 김밥 하나, 저녁은 라면. 옷은 1년에 한 벌.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제 청춘이었어요. 26살 수지는 선을 봤다. 상대는 이경호. 같은 공장 생산직 사원. 말수 적고 무뚝뚝했지만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했다. 수지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 결혼은 그해 가을에 했다. 혼수는 변변치 않았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전부 중고였죠.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그래도 행복했어요. 경호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열심히 살자. 저도 대답했죠. 그래요. 결혼 2년 차에 첫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이름은 지은. 4년 뒤 둘째 딸 지훈이 태어났다. 수지는 아이들을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마트 계산대,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애들 학원비가 제일 무서웠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한 달에 60만 원이었어요. 남편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애들 학원비만 60이었죠. 그래도 보냈어요. 우리 애들만큼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길 바랐으니까. 경호는 58배 명예퇴직을 당했다. 30년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그는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다. 수진도 그 무렵 마트 일을 그만뒀다. 무릎이 너무 아팠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비가 없어서 참았다. 애들은 다 대학 보냈어요. 큰애는 지방 국립대, 둘째는 서울 사립대. 둘째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1년 버는 돈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애 등록금만 800이었죠. 그래도 대출받아서 보냈어요. 애들이 졸업하고 취직했다. 큰애는 중소기업, 둘째는 학원 강사. 그렇게 독립했다. 수진과 경호 둘만 남았다. 그때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 퇴직금, 적금, 보험 해약금 다 합친 금액이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평생 고생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월세 7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식비 50만 원, 병원비 30만 원. 한 달에 165만 원이 나갔다. 1억 5천만 원을 예금에 넣어봐야 이자가 연 2%. 한 달에 25만 원.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한 게.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지? 밤마다 그 생각만 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챕터 3.
갈등의 시작 친구의 유혹과 첫 투자 10분. 은퇴 후 1년이 지났다. 수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서 오랜 친구 김미숙을 만났다. 미숙은 수진과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다. 하지만 삶은 달랐다. 미숙은 결혼을 잘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집도 있었다. 미숙이는 항상 밝았어요. 옷도 깔끔하고 화장도 하고 손에는 늘 새 핸드백이 들려 있었죠. 저는 그냥 평범했어요. 아니, 초라했어요. 어느 날 미숙이 말했다. 수진아, 요즘 나 재미 좀 보고 있어.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주식 앱이었다. 화면엔 녹색 숫자들이 가득했다. 이거 봐. 오늘만 50만 원 벌었어. 어제는 80만 원. 너무 쉬워. 그냥 사기만 하면 올라가. 미숙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50만 원. 하루에. 수지는 관심이 없었다. 주식은 위험하다고 알고 있었다. 남편도 그렇게 말했다. 여보, 주식은 도박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할 게 아니야. 하지만 미숙의 말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50만 원. 하루에. 한 달이면 1000만 원. 1년이면. 다음 날 미숙이 또 전화했어요. 수진아, 오늘 100만 원 벌었어. 진짜야. 너도 빨리 시작해. 이런 기회 또 없어. 그 말에 제 이성이 무너졌어요. 수지는 몰래 증권사 앱을 깔았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입금했다. 남편 몰래. 통장은 따로였고 수진이 관리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처음 산 주식은 오오전자였어요. 미숙이가 추천한 거였죠. 주가가 15,000원이었는데 이틀 만에 16,500원이 됐어요. 10% 올랐어요.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된 거예요. 100만 원을 번 거죠. 수지는 흥분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있다니. 그냥 사기만 하면 돈이 늘어나다니. 그녀는 더 큰 돈을 넣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처음 석 달은 천국이었어요. 제 계좌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1000만 원을 번 거예요. 저는 미숙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아, 나 1000만 원 벌었어. 미숙이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잘했네. 근데 나는 2000 벌었어.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질투였다. 왜 나는 1000인데 미숙이는 2000이지? 나도 더 벌고 싶어. 그때부터 저는 미쳤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장이 열리면 핸드폰을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남편이랑 말도 안 하고 그냥 주식만 봤어요. 수지는 5천만 원을 더 넣었다. 이제 총 8천만 원이 주식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돈은 9천만 원이 됐다. 또 1000만 원을 번 것이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매일 장 보러 간다, 경로당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집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산 주식 중 하나가 급락했다. 이유는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주가는 하루 만에 30% 폭락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화면을 보는데 숫자가 자꾸 빨갛게 변했어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멈추지 않았어요. 수지는 패닉에 빠졌다.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졌다. 물타기 하세요. 싸게 사면 평단가 낮아져요. 그 말을 믿고 수지는 더 샀다. 2천만 원을 더 넣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그렇게 일주일 만에 제가 산 주식은 반토막이 났어요. 4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챕터 4. 절망의 나락 대출, 거짓말, 그리고 파국 12분. 주식으로 4천만 원을 잃은 뒤 수지는 무너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본전은 찾아야 해. 그녀는 더 위험한 선택을 했다. 대출을 받았어요. 먼저 시중은행에서 3천만 원. 그 다음 저축은행에서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이었어요. 이자는 연 8%. 한 달에 33만 원씩 나가는 돈이었죠. 수지는 그 돈을 모두 주식에 넣었다. 이번엔 단타였다. 아침에 사서 오후에 파는 식. 하지만 단타는 더 어려웠다. 수지는 경험이 없었다. 타이밍을 놓쳤고 손절을 제때 하지 못했다. 일주일 만에 또 1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이제 남은 돈은 5천만 원. 원래 1억 5천이었는데 1억이 날아간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을 입에 물고. 남편은 여전히 몰랐다. 수지는 거짓말을 계속했다. 여보, 돈 다 있어. 걱정 마. 하지만 마음속은 지옥이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빨간 숫자들이 보였어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꿈에서도 주식 차트가 나왔어요. 악몽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대출 이자였다. 한 달에 33만 원. 두 달치가 밀리자 66만 원.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연체 중이신데요. 빨리 입금해 주세요. 저는 남편 명의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몰래 남편 신분증을 복사하고 인감도장도 몰래 찍었어요.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남편 신용등급이 낮았거든요. 수지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다. 남편 명의 예금을 해지하는 것. 남편은 퇴직금 8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따로 예금에 넣어뒀었다. 비상금이었다. 수지는 그것마저 몰래 해지했다.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남편분 동의하셨어요? 저는 거짓말했어요. 네, 알고 계세요. 직원은 더 묻지 않았어요. 공동명의였으니까. 그 3천만 원을 다시 주식에 넣었다. 이번엔 선물, 옵션까지 손댔다. 더 위험했지만 수익률이 높았다. 한 방만 터지면 다 회복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선물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80%가 됐어요. 3천만 원이 600만 원이 된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통장을 확인했다. 은행에서 이메일이 와 있었다. 예금 해지 완료. 남편은 수진을 불렀다. 여보, 이게 뭐야? 내 예금이 왜 해지됐어? 남편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냥 바닥만 봤어요. 남편은 모든 통장을 다 확인했다. 그리고 알았다. 1억 5천만 원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것을. 남은 건 단 1천만 원. 그나마도 대출 원금 5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에 물었죠.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왜 그랬는지.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수지는 혼자 남아 울었다. 평생 처음으로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창문을 열었어요. 15층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 봤어요. 그냥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빛도, 고통도, 후회도. 하지만 뛰어내리지 않았다. 그 순간 딸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가 이렇게 죽으면 지은이는? 지훈이는? 저는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어요. 챕터 5. 극복의 동기. 딸의 절규와 낯선 할머니의 한마디. 10분. 남편은 사흘 후에 돌아왔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말없이 짐을 쌌다. 나 나갈게.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매달렸어요. 미안해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딸 지은이었다. 딸은 아버지가 짐 싸는 걸 보고 놀랐다. 아빠, 왜요? 어디 가세요? 딸이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딸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물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주식, 대출, 잃어버린 돈. 딸은 듣다가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 노후 자금인데. 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딸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엄마도 아빠도 다 내 부모예요. 제발. 남편은 딸의 얼굴을 보고 멈췄다. 그리고 짐을 내려놨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얘기했어요. 아니, 사실 저만 얘기했죠. 남편과 딸은 듣기만 했어요. 저는 모든 걸 고백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 멈추지 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딸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다 무너져요. 정신 차리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 저는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다음 날 수지는 경로당에 나갔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지만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다. 경로당 구석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수진 씨, 요즘 안 좋아 보이네요. 최정숙 할머니였어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파출부 일을 하시는 분이었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할머니는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사업한다고 돈 다 날렸죠. 남편은 도망갔고 애들은 등 돌렸고 혼자 남았어요. 그때 나이가 55이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최할머니는 웃고 있었다. 근데 살더라고요. 어떻게든 일하고 빚 갚고 또 일하고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빚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요. 가난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그 말이 수진에게 울림을 줬다. 그래, 제시도 영계 속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최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죠. 누가 일으켜주나요? 그 말이 너무 단순했지만 저한텐 큰 울림이었어요. 세 번째 계기는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였다. 수진이 라면을 사러 갔을 때 계산대 앞에 젊은 엄마와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과자를 들고 조르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사줘. 제발. 엄마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오늘은 안 돼. 엄마 돈 없어. 아이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왜 없어? 어제도 없다고 했잖아.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 손을 잡고 나갔다. 아이는 뒤돌아보며 과자를 봤다. 그 눈빛에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인데 저는 그 도구에 인생을 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도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일할게요. 뭐든지.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나도 일할게. 우리 둘이서 갚자.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이 사람이 왜 날 용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챕터 6. 재기 과정 피눈물 나는 노동의 날들 13분. 수지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60이 넘은 여자를 쉽게 뽑아주는 곳은 없었다. 식당, 카페, 마트, 편의점. 모두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다. 열흘 넘게 돌아다녔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무릎은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천만 원 빚이 있었으니까. 드디어 동네 작은 슈퍼에서 연락이 왔다.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계산대 보실 수 있어요? 수지는 즉시 대답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었어요. 하루 5시간, 주 6일 일하면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였죠. 적은 돈이었지만 저한텐 소중했어요. 첫 출근 날 수지는 떨렸다. 62살에 처음 하는 계산대 일. 손님들은 빨리빨리를 외쳤고
바코드는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 첫날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사모님, 좀 더 빨리 하세요. 손님들 기다려요. 저는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집에 와서 울었어요. 예순의 계산대에서 혼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수지는 매일 연습했다. 바코드 찍는 속도, 거스름돈 계산, 손님 응대.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어요. 130만 원. 제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깨끗한 돈이었어요. 남편도 일을 시작했다. 아파트 경비직이었다. 월급 180만 원. 둘이 합쳐 310만 원. 월세 7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식비 50만 원, 대출 이자 40만 원. 빼면 135만 원 남았다. 겨우 생활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견뎠어요. 빚이 늘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다. 2달 후 슈퍼 사장님이 수진을 불렀다. 사모님, 죄송한데 매출이 안 나와서요. 다음 달부터 시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근무 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 월급은 80만 원으로 떨어졌다. 수지는 패닉했다. 80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저는 다른 일자리를 더 찾아야 했어요. 인터넷에서 60대 일자리를 검색했어요. 나온 건 전단지 돌리기, 신문 배달, 청소 용역. 수지는 새벽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한 부에 50원. 하루 200부 배달하면 1만 원. 한 달이면 30만 원이었다. 처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알람이 울리면 몸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도 억지로 일어났죠. 안 일어나면 돈을 못 버니까. 겨울이 왔다. 새벽 기온은 영하 10도.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돌리는데 손가락 감각이 없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어요. 신문을 접고 고무줄로 묶고 대문에 끼워 넣는 동작을 200번 반복하는데 손가락이 얼어붙었어요. 한 번은 넘어졌어요. 빙판길에서.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났어요. 수지는 일어났다. 그리고 계속 배달했다. 200부를 다 돌리고 집에 왔을 때 시간은 7시 30분. 샤워하고 나면 8시.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면 오후 2시. 그리고 다시 저녁 6시에 슈퍼로 출근. 하루에 자는 시간이 5시간도 안 됐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무릎은 늘 아팠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했어요. 해야 했으니까. 어느 날 신문 배달 중에 한 집 앞에서 멈췄다. 그 집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가족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아빠, 엄마, 아이 둘. 다들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것이 행복이구나. 그날 수지는 신문 배달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저 평범한 일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전부라는 것을.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수진과 남편은 대출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갔다. 5천만 원이 4,500이 됐고 다시 4천이 됐다. 느렸지만 확실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갚았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이 속도면 8년 후에 다 갚을 수 있어요. 챕터 7. 주변인과의 관계 변화, 갈등, 화해, 그리고 새로운 인연. 11분. 돈을 잃은 뒤 수진은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다. 특히 김미숙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다. 미숙은 여전히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미숙이가 몇 번 전화했어요. 수진아, 왜 연락 안 받아? 요즘 대박 났는데?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과거가 떠올라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 후 미숙과 마주쳤다. 동네 마트에서였다. 미숙은 예전처럼 화려했다. 새 옷, 새 가방. 수진아, 오랜만이다. 어디 갔었어? 미숙이 반갑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바빴어. 미숙은 제 옷차림을 보더니 물었어요. 너 요즘 힘들어? 살 빠졌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숙은 계속 말했다. 나 요즘 진짜 대박이야. 작년에 투자한 거 3배 됐어. 너도 다시 시작해봐. 이번엔 진짜 기회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어요. 언니, 그만해요. 제가 말했어요. 미숙은 놀란 표정이었죠. 왜? 무슨 일 있어?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1억 5천 날렸어요. 남편이랑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돌려요. 다 언니 때문이에요. 미숙은 당황했어요. 나는 몰랐어.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요. 제 잘못이죠. 하지만 언니도 책임 있어요. 제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수지는 돌아섰다. 미숙은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듣지 않았다. 그게 미숙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딸 지은과의 관계는 달랐다. 처음엔 서먹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지만 말수가 적었다. 어느 날 딸이 50만 원을 주려고 했어요. 엄마, 이거라도 쓰세요. 저는 거절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벌고 있어. 딸은 울먹였어요. 엄마, 제발 받아요. 제 마음이라도 받아줘요. 수지는 결국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을 쓰지 않았다. 따로 모아뒀다. 언젠가 딸 결혼할 때 돌려주려고. 딸이 결혼 발표를 했어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공무원이었죠. 딸이 물었어요. 엄마, 결혼식 비용 괜찮을까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사실 돈이 없었다.
딸 결혼 비용으로 1,000만 원은 필요했는데 수진에겐 그런 돈이 없었다. 저는 또 일을 더 구했어요. 주말에 전단지 돌리기. 하루 5만 원. 토요일, 일요일 일하면 한 달에 40만 원이었어요. 남편도 주말에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었다. 우리 부부는 정신없이 일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몸이 부서져도 견뎠어요. 딸 결혼식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됐다. 처음엔 대화가 없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침묵만 흘렀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보, 오늘 날씨 좋네. 그 짧은 한마디가 저한텐 구원이었어요. 수지는 남편 손을 잡았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평생 미안할 거예요. 남편은 수진을 봤다. 알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한지, 제가 무슨 복으로 이 사람을 만났는지. 경로당에서 만난 최할머니는 수진에게 큰 힘이 됐다. 할머니는 매일 수진을 격려했다. 수진 씨,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거 아무나 못해요. 최할머니는 항상 웃었어요.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긍정적이셨어요. 어느 날 최할머니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 씨, 지금 행복해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정말이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빚은 줄어들고 있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딸도 다시 웃고 있었어요. 챕터 8. 결실과 화해. 딸의 결혼식 그리고 작은 기적. 10분. 2년 반이 지났다. 수진과 남편은 여전히 일했다. 새벽 신문 배달, 슈퍼 계산대, 전단지 돌리기, 대리운전. 쉬는 날이 없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았어요. 2년 반이면 3천만 원. 대출은 2천만 원 남았어요. 딸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수지는 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 지은아, 이거라도 써. 딸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어떻게 모았어요? 딸이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이랬어. 결혼식 날 수지는 새 옷을 입었다. 시장에서 산 5만 원짜리 원피스였지만 수지는 만족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딸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그 미소가 저를 구원했어요. 식이 끝나고 딸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수진은 딸을 꼭 안았다.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더 많이 못해줘서. 제가 말했어요.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다시 일어선 거,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결혼식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남편이 일하던 아파트 주민 한 분이 연락을 했다. 경비님, 혹시 일 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시설 관리자 구하는데 경비님 성실하신 거 알아서요. 그분은 작은 물류회사를 운영했어요.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았다. 월급은 250만원. 기존 경비직보다 70만원 더 많았다. 여보, 나 이직해도 될까?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죠. 남편은 새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변화가 있었다. 슈퍼 사장님이 수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다. 근무 시간도 6시간으로 늘었다. 사모님, 성실하게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수입이 늘었다. 남편 250만원, 수진 120만원, 주말 부업 100만원. 합쳐서 470만원. 생활비 빼면 한 달에 200만원 남았다. 저는 그 돈으로 대출을 빨리 갚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00만원씩 갚으니까 2천만원은 10개월이면 갚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 2024년 11월 15일. 마지막 대출 200만원을 갚는 날. 은행에 갔어요. 남편이랑 같이. 창구 직원한테 말했어요. 대출 전액 상환하려고요. 직원은 확인하고 말했죠. 완납 처리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수지는 은행을 나서며 울었다. 2년 반 만에 5천만원 빚을 다 갚은 것이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해냈어요. 챕터 9. 나레이션 철학 메시지 욕망, 후회, 그리고 용서 구분.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냐고. 저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답은 단순했어요. 두려웠던 거죠. 노년이 두려웠고, 가난이 두려웠고, 초라해지는 게 두려웠어요. 수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간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돈이 없었죠. 결혼해서도 애들 키울 때도 늘 부족했어요. 그러다 은퇴하고 1억 5천이 생겼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 돈을 불려야 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것이었다. 주식을 하면서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이 늘 때도 불안했어요. 더 벌어야 해. 돈이 줄 때는 공포였어요. 다 잃으면 어떡하지? 저는 돈의 노예가 됐어요. 돈은 삶의 수단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수진에겐 목적이 돼버렸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불행했죠. 왜냐하면 잃을 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 잃었어요. 수지는 창밖을 본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다. 제가 1억 5천을 잃고 나서 깨달은 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신뢰, 관계, 건강, 평화.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잃으면 되찾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모두 욕심을 부린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다. 그게 인간이다. 하지만 그 욕심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나이 들어서는 젊을 땐 실수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60대, 70대의 실수는 치명적이에요.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에게 말한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욕심내고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불안이 만들어낸 환상인가? 잃어도 괜찮은 건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다.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은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이다.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적게 가져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수지는 남편을 생각한다. 30년 넘게 함께한 사람. 수진의 실수를 용서해준 사람. 저는 남편한테 평생 빚을 졌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빚. 그 빚은 아마 평생 못 갚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감사하며 살 거예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한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배웠어요. 너무 늦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며. 하지만 배운 건 배운 거예요. 수지는 미소 짓는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다. 이제 저는 행복해요.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용서했거든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챕터 10. 미래를 향한 열린 결말.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8분. 다시 봄이 왔다. 계절은 돌고 돈다. 수지는 여전히 슈퍼 계산대에 앉아 있다. 손님들이 오고 가고 수지는 미소로 맞이한다. 오늘 아침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다음 달이면 우리 빚 없이 산 지 1년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요. 빨리도 갔네요. 빚을 다 갚은 후 수진과 남편은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만 원. 목표가 생겼어요. 5년 후에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지금 속도면 가능해요. 어느 날 저녁 딸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임신했어요. 수지는 소리를 질렀다. 정말? 우리 지은이가? 딸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엄제시도 영계속마 할머니 되는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손주. 수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2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손주 용돈 모아야겠어요. 남편은 웃었어요. 그래, 한 달에 10만 원씩 따로 모으자. 수지는 손주를 위한 통장을 만들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라고 적었다. 매달 10만 원씩 넣기 시작했다. 적은 돈이었지만 뿌듯했어요. 제가 손주한테 줄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게.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과 남편은 처음으로 여행을 갔다. 강릉 바다였다. 남편이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3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바다는 아름다웠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수지는 백사장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싼 호텔도 화려한 식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과 함께 앉아 바다를 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1,000원짜리 막대 아이스크림. 수지는 받아 먹으며 웃었다. 맛있네. 제가 말했어요. 남편도 웃었죠. 그래, 맛있어. 그날 밤 수지는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신한테? 우주한테? 아니면 제 자신한테? 어쨌든 감사했어요. 가을이 왔다. 딸 지은의 배가 불러왔다. 수지는 매주 딸을 찾아가 반찬을 해줬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예전엔 이렇게 자주 못 왔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사실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었다.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돈보다 딸이 먼저였다. 딸의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겠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고. 경로당에서 최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다. 75인데도 여전히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다. 수진 씨,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최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웃었다. 무슨 소리? 수진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한다고, 누가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고. 그 말 기억해요.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분명히. 겨울이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신문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이맘때 저는 주식 차트만 보고 있었죠. 눈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네요. 수지는 눈송이를 손으로 받았다. 차갑지만 아름다웠다. 작지만 소중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여보, 다녀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돌아보며 웃었어요. 왔어? 손 씻고 밥 먹어. 소박한 식탁이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밥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우리 내년엔 뭐 하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게 좋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죠.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고 저녁엔 슈퍼에서 일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평온하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기가 발로 찼어요. 딸은 신기해하며 말했다. 나도 신기했다. 이 모든 게. 수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내일도 눈이 올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어쨌든 내일은 온다. 수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다. 잔잔한 숨소리.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순간이 영원하진 않겠지.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나레이션 마지막 독백.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많습니다. 힘든 날도 있을 거고 슬픈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삶이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하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한 번 넘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짧은 침묵.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그러면 내일이 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저처럼. 마지막 문장. 저는 박수진입니다. 62살 평범한 주부. 한때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저는 이제 일어나 신문을 배달하러 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그게 제 삶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긴 여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에필로그 6개월 후. 2025년 5월. 딸 지은이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준서. 수. 여보, 우리 손주 봤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곧 갈게. 수지는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피곤한 몸.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부는 무엇인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런 순간들이라는 것을. 수지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밖에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그게 기적이에요.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3년 전에 잃을 뻔했던 전부예요. 그들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사라진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